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그 28페이지에 이 경제론에서 중요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1주차 때는 매주 하나씩씩 가져가시라 그랬는데,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죠. 몇 대 측면이죠? 3대. 그 법률, 경제, 기술.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법이 이제 몇 개로 나눠지죠? 개념으로 논하면은.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해의 부동산. 경제는 몇 개? 5개. 기술은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너무 깊숙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민법 위주로 이제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OT 해드릴 때, 학개론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3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그 경제론이고, 또 하나가 투자론이고, 또 하나가 금융론. 3대 테마가 약 45점에 해당되는 엄청난 문항수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경제론에 대한 논리는 그 관련되는 분야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도 오늘 보실 내용들이 그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 안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제 나중에 실력 되신 다음에 올해 문제 푸시다 보면은 수요 공급을 공부하신 내용들이 정책론이라든지 시장론,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8페이지 이제 경제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하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가볍게 처음에는 스타트 하시는 게 좋으니까. 경제론을 논하는 배경은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으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인 소비자하고 공급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된 원리를 이제 밝혀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 일반적인 주제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순환 때는 다 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2가지 정도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수요 공급. 수요와 수요와 공급이론. 어쨌든 이제 수요 공급인데, 여기서 이제 수요는 소비자고 공급은 생산자죠. 수요를 영어로 이제 demand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문제를 나올 때 DD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이제 supply. 그래서 계산 문제 낼 때 여기서는 S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고, 수요하고 공급이 자체적으로 한 5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5문제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 수요하고 공급은 개념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빈도를 보면은 수요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시다 보면은,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하시다 보면은 공급도 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실 때는 이제 2가지 스타일이거든요. 계산하고 이제 지문인데, 어느 게 더 편할까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지문이 편하시다가 어느 정도 되시다 보면은 나중에 계산이 편하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올해도 5문제 중에 2개가 계산이고 3개가 지문이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수요 쪽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수요를 이제 공부하시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할 때,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자꾸 그리셔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연습장에다 계속 어떤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실제 시험에 어떤 지문들이 나오면은 이 지문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연상이 되시면은 그분은 공부가 끝나신 겁니다, 이제.
그 문구 하나하나를 암기해가지고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수요공급은 무궁무진한 작심하면 응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해결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목차를 잡아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기본 개념의 목차를 잡아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이제 개념이 나오고요. 이 개념에 의해서 이제 성격이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수요하고 공급의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성격도 똑같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보면 공급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함수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수요 함수하고 이제 공급 함수. 이게 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10문제가 나온다 보면 계산 문제 중에 아마 수험생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쉬운 문제가 함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몰라도 푸는 어떤 테크닉에 대한 연습만 하시면은 대충 찝어요. 올해도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냥 맞췄다 그럽니다. 뭐 이거 4번 아닙니까? 4번 2번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책이 이런 순서대로 안 되는데 경제 원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를 통해서 법칙을 도출해야 됩니다. 수요 함수를 통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하고 공급 함수를 통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합니다. 수요 법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 괜찮아요. 우리는 못 들어보셔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법칙을 통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연습하기 위한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야. 그리고 요거 베이스로 깔아놓고 여기서 연습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테마가 들어갑니다. 테마. 이래부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전설적인 테마가 확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파트가 있죠. 우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설이죠, 전설. 이게 아마 제일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쪽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하고 공급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되죠. 두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합의가 일어나야 돼. 근데 합의가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지겠죠.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물건을 싸게 살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좀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으면 물건이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 중에 합의점이 생겨요. 그 합의점을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 그럽니다. 경제학적인 용어가 시장에서의 균형인데 균형에서 제일 먼저 결정할 것은 이 소비자 공급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먼저 합의가 일어나야 되고요. 합의가 가격이 이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수량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장의 균형이라 그래요. 시장의 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균형의 결정이 나오고요. 결정된 균형의 이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다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요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은 이것도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요공급의 꽃이 이제 탄력성인데 27회 때는 그 네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위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탄력성에서 네 문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탄력성이 좀 더 비중이 높았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인데 그 출제원들이 테마로 출제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이제 시험 때까지 수백 문제 푸시게 될 겁니다. 거의 뭐 본능적으로 이런 경우는 5번인 경우가 많어. 딱 찍어요. 그럼 답이 5번이야. 이야. 어떤 분은 이거 확실하게 1번이야. 그럼 틀리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게 느낌상 이게 우리는 감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들 하되 그 탄력성이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은 이번에는 좀 배제하고 입문 과정에서는 위에 있는 것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수요 쪽으로 건드려 보겠어요. 수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목차, 이 경제학적인 목차거든요. 그 수요 이제 이론이 뭐냐. 먼저 수요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잘 보셔야 되고,
개념에서 이제 성격을 도출하게 될 텐데 거기 28페이지 보면은 양가르 1번에 수요의 개념이 나오죠. 키워드를 잘 보세요. 수요란 수요. 그 소비자들이 나와야 되죠. 수요는 소비자, 사는 사람 행동이니까 소비자들이 키워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이 우선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일정 기간이란 말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얘는 유량 변수란 뜻이고요. 유량.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 있죠, 상품. 상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 상품화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재화 또는 서비스. 근데 재화는 유형의 상품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야.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동산과 결혼해서 부동산을 다루죠. 부동산은 유형이야, 무형의 상품이야. 유형이죠, 유형. 유형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재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하고자란 말을 말합니다. 하고자란 말은 얘가 일이 터지기 전의 모습인가요? 터진 다음의 모습인가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하고자는 욕망, 욕구 이렇게 돼 있어요. 욕망.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니까 구매 의사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란 뭐라고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념상으로 우리가 성격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키워드를 이제 잡아보고 이 키워드 안에서 성격이 세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세 가지 성격상에서 단독샷으로 내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먼저 밑에 이제 참고라고 돼 있죠. 참고. 참고가 되게 중요한 참고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유량이란 말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한때 유행했어요. 우리가 이제 유량과 비교되는 게 이제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은 영어로 스톡 이렇게 합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영어도 아셔야 돼. 우리 영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는 스타트인데 왜 그러냐면 출제원이 좀 가끔은 정신 나가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스톡 써놨어요. 기출문제 황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톡 해놓고 저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을까봐 스톡 이렇게 쓴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은 이 22회인가 23회인가 그럴 텐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희를 배려하는 건지 아니 놀리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저량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량이라는 게 있어요. 유량은 이제 플로우. 그러면 스톡이라는 저량이라는 단어가 느낌상 얘는 고여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흘러간다는 뜻이야? 고여있다는 뜻이고 플로우라는 것은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량과 유량을 이제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내는 건데 이게 12회 때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꾸준하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으니까 4년째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성숙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좀 난이도가 세지면서 이제 다른 분야가 내면서 좀 안 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송은쌤 치고 29회 때 또 나온다고 보고 또 이제 꾸준하게 유량저량에 대한 논리를 문제를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량과 유량을 이제 구별하는 내용은 저량은 이제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저량 변수라 그래요. 그리고 유량은 여기도 수요의 개념이 나온 것처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유량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간이란 말은 시점이란 말이 돼 있죠. 근데 시험에 저량은 기간이고 유량은 시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딱 한 번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유량과 저량에 대한 경제적인 변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공인회계사 시험처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예문을 만들진 않더라고요. 우리 시험은 이제 부동산 관계되는 예문을 들어야 된다는 시험 공고상에 나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되는 예문을 가지고 유량저량을 만들려다 보니까 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5년 이상 전에 나왔던 거라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나오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각각 1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유량저량이 나온 거를 다 모아놓고 나중에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 책에서는 우리 시험에 왜 그러냐면은 다음 중 유량 변수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전형적이야. 단독으로 낸다 그러면은 그 오지선다 중에 네 가지가 유량 변수고 하나가 무슨 변수겠어? 저량 변수. 뭐 맨날 그런 식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경제 원론책에 보면은 이제 유량에 대한 예문으로 대표적으로 소득을 들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소득으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유량이라는 걸 아시면은 이 소득과 관계되는 예문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제 원론책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갑의 소득은 100만 원이다 라고 이제 지문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그렇죠. 이 국어적으로는 그 옳은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경제학적으로는 이거 분명히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의 소득이 지금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려면은 앞에 기간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많아요? 작아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 갔는데 소득이 얼마에 물어보면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해석이 다 다르죠.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명확하게 전달이 되려면은 앞에 기간이 명시해야 되죠. 제 연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시간당 1시간 동안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초당 100만 원이다. 우리 등기 칩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앞에 뭔가 기간이 뭔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소득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간만 익혀주시고 소득의 유량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많은 부분들이 유량이랑 연결이 돼. 소득을 창출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수익성 건물처럼 부동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동산이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이 건물을 임대줘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임대료야. 임대료가 유량이야, 저량이야? 임대료도 유량이죠. 임대료 월이냐, 100만 원을 하더라도 연이냐 의미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투자론에서 임대료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앞에 무슨 명칭이 들어가든 소득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유량에 대한 논리로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이런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려면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죠. 그 대가를 받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온 임금. 임금은 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급여. 그래서 급여도 나오고 임금도 나왔어요. 임금과 급여는 전부 다 뭐죠?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천 원대죠? 6,750원이야? 6,750원? 그 6,750원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6,750원이라는 것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응? 제가 아까 임금하고 급여는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유량이라 그래놓고 최저임금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량이요. 안 되지. 무슨 앞에 뭐가 붙어있든 임금하면은 킹이 아니라 이거는 유량이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최저임금 할 때 뭐가 붙어요? 기간이 붙죠. 시간당. 1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 1시간 동안에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 내 거로 최저로 법적으로 이 정도를 보장받는다. 뭐 이런 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량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과제인데 유량저량 문제는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면은 한 중급 문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저량의 가장 대표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잡아요. 이 물건의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가격과 가치, 뭐 이런 건 지가, 전부 다, 가격, 전부 다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가격을 명시할 때는 앞에 이 가격을 평가한
특정 시점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시점을 명시하면 그 조금 지나도 또 달라져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 있죠. 코스피 지수. 저랑 변수가, 유랑 변수가. 저랑 변수지. 보시다시피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잖아. 이거 말고 이제 저랑에 유명한 거, 자주 나온 거 재고. 재고품도 저랑이고, 그리고 인구수 있죠. 인구수도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랑과 유랑은 지금은 다 보지 마시되, 그 하나의 이제 시험 주제 성격 중에 유명한 시험 주제 과제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책에 나온 몇 가지 이제 각각마다 예문이 들어있어요. 그 예문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예문을 좀 더 나중에 문제로 보충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저랑 유랑은 이제 우선 별표를 쳐주시고 우선 아셔야 될 내용은 저랑은 시점을 명시해야 되고 유랑은 기간이 명시돼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저랑 변수일까 유랑 변수일까? 저랑 변수지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의 기분은 업이 되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간다고 전화하면은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배고픈 정도. 그것도 저랑이죠. 시시각각으로 다르잖아. 몸무게? 저랑이죠. 이렇게 등등등. 여러분들의 실력? 저랑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조금 더 이제 예문이 있지만은 이제 생략을 하고 중요하다는 것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성격은 하고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량이라는 것은 명칭 개념 정의할 때도 구매하고자란 말을 썼지만은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얘는 의도된 양이야. 물론 이거를 저랑 유랑처럼 단독 문제를 출제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옳은 지문을 내다가 한 번 딱 이제 그 틀린 지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주택시장에서 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수요량이라는 개념하고 저희들이 물건을 구매하신 이제 실제 구매량 있죠. 두 가지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얘네들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딱 한 번 주택시장을 내면서 주택 수요량과 주택 실제 구매량은 항상 일치하기 마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지문은 어떻다? X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 구매량은 사후적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는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학적인 원리는 의도된 양으로서 사전적 개념이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들 수밖에 없는데 경제학은 어떤 예문을 들 때 사가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도상 말씀드릴게. 뭐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갑이라는 소비자가 또 그 직장 다니는데 오늘 퇴근하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오늘은 마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 들려서 사과를 10개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마트를 실제로 들려가지고 사과를 사려고 그랬더니 늦게 도착해서 마감치기 전에서 사과가 7개가 남아있어요. 다 팔리고. 그래서 7개를 전부 매입을 했어. 그래서 집에서 사과를 이제 잠자기 전에 전부 7개를 다 먹었어. 10분 만에. 사과 매니아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갑돌이의 1년의 사과 소비 행위 중에서 사과 수요량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야. 몇 개예요? 10개야? 7개야? 3개야? 10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10개를 구매하고자 했었죠? 그럼 이게 하고자 했던 의도된 양이니까 얘가 수요량이고 7개는 실제 구매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7개를 다 먹었다 그랬죠? 그럼 만족감을 100% 채운 거야? 못 채운 거야? 못 채운 거지. 본인이 의도한 거를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감을 100% 채우지 못해서 잠자면서 내일은 13개를 사야지라고 또 의도된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한 말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강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도된 양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많이는 안 나와요. 네, 정답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욕구인데 욕구는 이제 구매할 욕구이기 때문에 얘는 구매 의사를 말합니다. 근데 경제학은 시장을 다루는데
시장은 감정이 없는 매우 냉철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시장 문을 열어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에서는 구매 의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매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만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구매 의사 표시하면은 시장 문을 열어주고,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시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항상 뭐가 동반된 수요다? 구매 능력을 동반된 구매 의사, 구매할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를 이제 이걸 동반한 요 수요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유효 수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효 수요란 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학적으로는 이걸 실질적 수요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경제학적 용어로 유효 수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항상 유효 수요가 돼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걸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 지문 중에 투기적 수요 있죠. 투기꾼들 하는 투기적 수요도 유효 수요에 해당이 된다. OX. 뭐가 되는 거야? 혹시 그럼 민법의 시간에 악이냐 선이냐 이거 따진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벌써 그거 하셨어? 알았거나 아셨었거나? 민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구매 의사가 악이더라도 관계가 없어. 경제학은 악이냐 성이냐 전혀 따지지 않고, 이 구매력 있죠. 구매력도 본인의 능력으로 갖췄느냐 아니면 남의 능력을 도움받았느냐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훔친 돈도 뭐다? 구매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건데, 투기적 수요도 유효 수요가 돼요. 왜냐, 투기꾼들은 부동산을 사서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다시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남겨야지 투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고 팔은 매매 차익을 남기려면은 물건을 먼저 사야 돼. 산다는 것은 뭐를 이미 갖췄다는 거야? 구매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이제 실제 사례도 있지만은, 우리는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되려면은 필요 조건으로는 의사를 갖춰야 되고, 충분하려면은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항상 경제학에서는 수요는 구매력을 동반한 유효 수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구매력을 동반하지 않는 구매 의사 있죠?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공허한 욕구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퇴출당하는 겁니다. 제가 평택 지역의 아파트를 1000채를 사겠다. 10억짜리를 1000채 사겠다라고 구매 의사를 표출했어요. 그럼 평택이라는 부동산 시장은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왜냐하면 평택 부동산 시장은 저에 대해서, 구매 의사 표출한 저에 대해서 구매력을 조사하겠죠. 제 재산이 13만 원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13만 원 이상하게. 버는 소득 쪽쪽쪽쪽 엔겔 지수가 90%가 넘기 때문에 다 먹는 데 써가지고 지금 후회가 막급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안 되는 사람의 거짓말적인 행위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이제 만약 평택 지역의 부동산을 100채를 사겠다는 구매 의사 표출하셨어. 그럼 시장은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죠. 왜냐, 능력자들의 의사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우성이 강남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오늘은 부킹하겠다 그러면 그 나이트클럽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받겠지. 제가 가가지고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어요. 받아 안 받아요?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부킹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의사 표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공식복 교수님의 비주얼 보셨죠? 토요일 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좀 남자가 보는 거랑 다른가?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 우리 체인지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재개발하면 그 모습 될까요? 한 적도 있었는데 아니구나. 짝이 다르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수요 개념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봤지만은 이 문구에 대한 강조해드리는 거죠. 앞뒤 다 하실 필요 없고 기간 그리고 하고자 욕망이다.
이걸 통해서 유랑인데 얘는 단독 문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나머지는 단독으로 안 나온다. 지문으로 나오는데 사전적 개념 의도된 양이다 보니까 실제 구매는 다른데 구매할 욕구는 그냥 욕구가 아니라 구매력을 동반한 욕구다. 이걸 유효수요다. 그래서 유랑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수요 세 가지 난 아셔야 돼. 이 세 가지 성격은 뭐랑 뭐도 똑같냐면은 공급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의 성격을 공부하시다 보면 공급의 개념과 성격을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테마로 들어갑니다. 테마가 이제 책은 29페이지 책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책도 같은 내용인데 목차가 좀 이상해요. 책에 보면은 거기 반가르 1번에 그 29페이지에 수요랑 가로치고 종속 변수 돼 있고 반가르 1번에 수요 결정 요인해 가지고 독립 변수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함수라 그래요. 수요 함수.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함수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충격을 받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함수라는 개념은 이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고 이 나중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쓴 건데 독립 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영향을 받는 걸까요? 찔러 댄 거죠, 지금. 그래서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많이 해석한다 그러면은 주는 것이고 이제 종속 변수는 종속이란 말이 돼 있잖아요. 얘는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죠. 독립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반응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때문에 얘는 영향을 뭐다? 받는 거를 말해요.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에다가 뭐를 대입하냐에 따라 많은 종류의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독립 변수가 하나면 1차 함수, 두 개면 2차, 3개, 3차 함수라는 학창시절에 공부하신 충격적인 이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2차, 3차 방정식을 논하지는 않잖아요. 1차 함수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고요. 무수히 많은 함수를 다 논하지 않고 우리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만 논하게 됩니다. 어쨌든 얘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 이걸 나중에 알아야지 좀 써먹을 때가 더 있어요. 그 집에서 남편분은 일요일 날 그 독립 변수야, 종속 변수야? 보통 종속 변수 아닌가요?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하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라는 격언이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저를 자꾸 찔러댑니다. 찔러대면 이제 찌르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이 종속 변수인데, 근데 우리가 수요 함수에서는 종속 변수를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책도 그거를 결론적으로 나온 건데, 수요 함수에서는 요 수요 있죠, 수요. 어떤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종속 변수는 수요량으로 고정시켜요. 근데 어떤 물건의 수요량을 변화를 논할 것인가는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한번 해볼까요? APT 하면 못 알아두시니까 아파트로 적어둬야지. 이 아파트는 이제 문제상에서 이거 그때그때 달라요. 가르친 것은 문제상에서 출제위원이 분석의 대상이라고 제시해준 목적물이야. 이거를 해당 재화라 그래요.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작년 전까지구나. 경제학책에 당해제와 당해제와 이랬었거든요. 그 당해란 말이 일본식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표현, 문구가. 그래서 이제 모든 책이 해당으로 다 바뀌고, 우리 법률상 명칭도 당해 했던 거를 작년에 전부 다 해당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뭐 당해제하든 해당제하든 분석의 대상되는 목적물이다. 이게 나중에 되게 의미를 가져요. 이걸 종속 변수야. 즉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평택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제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종속 변수면 여기다 영향주는 독립 변수가 종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럼 종속 변수에 영향 미치는 무수히 많은 독립 변수를 그 독립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자들이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관찰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관찰이 있을까? 그쵸? 제일 먼저 물어보게 얼마요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결정할 때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더라.
가격만 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얼마에 물어보면 얼마라고 답변하겠죠. 그럼 그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이 가격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죠. 구매력이니까. 그래서 그걸 관련되는 소득도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버리겠죠. 그리고 본인의 재산도 영향 미치겠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지. 그래서 30평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바로 옆에서 오피스텔이 40평짜리가 10만 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를 살려다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 있어 없어요? 옮겨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 논리가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예상도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다 써먹게 된다. 얘는 미치고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도도 영향을 미치겠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쪽을 물어보는 것 중에 자주 나오는 독립변수에 부동산은 비싸잖아. 비싸니까 은행에 도움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도움 받는 도중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대부비례라는 거, 총부채 상환비는 지금 어려우시니까 금리적인 측면도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고요. 올해 나왔던 것도 정책에 나왔던 조세대는 받겠지. 황당한 질문이 있어. 오늘 여기 수요공급에 나오지 않고 주택정책에서 나왔는데 주택 그 취득세 있죠. 취득세. 취득세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단어입니다. 취득세율이 낮아지면은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고 해야 되잖아.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질문이야, 옳은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지. 공부를 안 하셔도 벌써 우리는 아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학계론이 그래요. 민법은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가 없는데 학계론은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대가의 거리도 왜 미쳐요? 안 미쳐요? 부동산은. 미치겠지? 친정과의 거리도 미치겠지.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아파트 주변에 지뢰밭이 있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 주변 환경이란 뜻이야.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려면은 어떤 한 가지 물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용류변이 많다 보니까 N차 방정식이야. 이거는 이제 사람 머리로 불가능하고 컴퓨터로 돌려야 되는데 그럼 이 무수히 많은 거 동시에 분석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경제학 이론을 좀 단순화시켜서 대중화시키고 전달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옛날에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고안한 경제 이론을 전개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이 많은 것 중에 그래도 딱 보니까 어느 게 1등이야. 가격이 1등이다.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보자는 거야. 그 나머지들이 있죠. 나머지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얘네들은 전부 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퉁쳐보자는 거야.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럼 가격의 요인은 얘는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는 말은 일단은 고려하라는 거야,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응? 이걸 고려하라는 거야? 일단은 불변이란 말은 일단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뜻이죠. 일단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 일단은 뭐만 고려하라는 뜻이야? 가격만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립변수가 많은 것 중에 가격 한 가지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독립변수 하나가 나왔죠. 종속변수는 어차피 하나잖아. 그러면 독립변수 해당자와 가격과 종속변수 해당자와 수요량과 이 관계 있죠. 이 관계만 따지면 내용이 좀 편해졌잖아. 하나씩 관계를 논하는 거니까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걸 이거 뭐라 그런다? 이거를 수요 법칙이라 그럽니다. 때문에 수요의 법칙은 단순한 거야, 복잡한 거야? 단순한 거. 그래서 수요 법칙을 논할 때는 항상 논점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해당재와 가격과 해당재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법칙이야. 그래서 함수를 논한 다음에 법칙을 도출하는 게 책이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3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31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수요 법칙이 나와. 수요 법칙은 이제 앞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은 앞에 수요 법칙은 항상 뭐라고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라는 꼭 깔아줘야 돼. 오로지 가격만 영향 미친 거예요. 그러면 가격만 영향 미쳤을 때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이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요? 수요량이 반응하겠지. 근데 다른 거 일정하다고 봤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해.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량은 감소해. 비싸지니까 구매력이 떨어졌죠. 소득은 그대로 상태에서. 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돼? 수요량은 증가하겠지. 지금 그 수요 법칙에 의하면은 이 가격과 수요량이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른 조수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것을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라 그래요. 역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라 그래요. 얘네들은 뭐다? 마이너스라고 표시한 것은 얘네들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반대 방향을 우리가 항상 나중에 그 교과서 전체에 관통해가지고 방향을 따졌을 때 반대 방향 마이너스를 쳐요. 동일 방향은 뭘로 쳐? 플러스로 치게 돼 있어요. 이걸 반비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례는 동일 방향으로, 반비례는 반대 방향으로. 어쨌든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관계,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것을 수요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수요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야. 근데 이런 수요 법칙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리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마샬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이야. 이 법칙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뭐다?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이제 소비자 시장을 그려야 돼. 시장 그릴 때 약속하기를 이게 시장이야. 시장 그릴 때 종축에다 이게 종축이에요. 이거 수직축이야, 수평축이야. 수직축이고 요거는 수평축이고 횡축이라 그래. 그 종축, 횡축, 수직축, 수평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종축하면 이 수직축이라는 게 느껴지죠. 종, 입이 종, 정. 요거는 수평축이죠. 행, 행축, 정축. 그리고 이제 수학과는 반대로 이 종축에다가 마샬 학자가 뭘 잡기로 했냐면 여기다가 가격을 잡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횡축에다가는 뭘 잡기로 약속했냐? 수요량을 잡아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 수요량을 보통 QD 이렇게 표현합니다. Q는 퀀티티고 D는 디맨드. 그래서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량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논하겠지만 이건 최대 수량을 말해요. 양은 다 최대 수량이라고 알아두시 바랍니다. 시장에서 어떤 물건 가격이 결정되면 소비자들은 만족감 100% 채우기 위해서 최대로 살려고 그래요? 덜 안 살려고 그래요? 최대, 양은 다 최대 수량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XJ 가격이 100원이야. 근데 XJ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 1,000원이야. 그러니까 XJ를 1,000원 소득 범위를 구매하기로 한 거죠. 할당된 소득이. 그럼 XJ에 대한 수요량은 몇 개가 돼요? 최대로. 10개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 수요량이 종속 변수잖아. XJ라는 것은 이제 해당 재화고요. 그러면 그 수요량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논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럼 여기 종속 변수에 영향 미치는 이 예문상에서 독립 변수는 몇 가지가 주어졌어? 2가지가 주어졌죠. 뭐하고 뭐? 소득하고 XJ 가격이 주어졌죠. 그럼 요거는 가격은 말 그대로 수요 법칙을 구성하는 해당 재화 가격이고 이 소득은 뭐를 대표하는 거야?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 소득이 있죠. 요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는 어떠라고요? 일단은 불변이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얘는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로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10개까지 살 수가 있죠. A점. 그럼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간 거야. 그럼 최대 수량이 몇 개까지로 떨어져? 5개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해당되는 점 B점.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진 건 좀 어렵죠? 몇 개까지? 만만치 않거든요. 계산기 써야 돼. 몇 개? 그거 금방 하시네. 엄청나시다. 그럼 C점.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이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도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3가지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내는 점을 좌표에 찍으면은 각각의 A, B, C가 이렇게 3개가 찍혀. 그러면 3가지의 A, B, C는 점이야, 선이야? 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논해야 돼?
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점의 연속을 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 해당되는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량도 요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야. 요 가격에 해당되는 요 사이에 존재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 A, B, C로 대표되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겠죠. 그죠? 이 점들을 쭉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면 이거를 우리 뭐라 한다?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럼 수요 법칙을 구현한 이 수요 곡선의 모양은 이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모양이. 이거를 우하향 모양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글쎄요라 그래요? 모양이죠? 그림을 그릴 때는 약속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린다는 걸 약속한 거야.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장난삼아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꽤 됐어요. 이거 좌상향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약속은 이게 경제학 책에는 이게 우하향 몽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수요 법칙을 구현하면은 꼭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 돼야 돼. 근데 수요 법칙이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수요 법칙 예외가 있으면 수요 곡선 반드시 우하향 형태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지금 법칙도 몰라 죽겠는데 예외까지 할 수는 없어요. 예외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흐름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격의 개념에 따른 성격은 어차피 뭐 지문을 연습하면 되고 유랑저랑만 특정해서 연습하면 되니까 함수를 알아야 돼. 계산도 해결이 되고 나중에 지문도 이제 이해가 동반하니까 종속하고 독립과에 관해 종속 어차피 수요량으로 고정이 시켰어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여기 영향미이 독립변 무수히 많은데 그 많은 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죠. 가격하고 나머지 가격 이외의 요인. 근데 가격의 요소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만 얘를 일단 묶어놓는 거죠. 잠시 고려하지 말아라. 그럼 뭐만 미친다? 가격만 미쳤을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1:1 관계로 단순화시킨 이론이 뭐죠? 수요 법칙이다. 수요 법칙은 그래서 항상 가격과 수요는 서로 반대 방향에 움직인다는 논리로 그럼 수요 법칙을 구현한 그림이 뭐다? 수요 곡선으로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 형태를 갖는 게 일반적. 여기까지 한 세트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건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 질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들어가는데 큰 테마.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가격의 요인들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도 여기다가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할까 안 할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고려하는 거야. 그럼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하고 가격 위에 나머지 요소가 충격 줘서 수요량이 변화됨을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하는데 책이 조금 이제 그 어색하게 돼 있긴 하는데 책에서는 여러분 이제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좀 이제 그 양해를 구하고 3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반가로 4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돼 있죠. 그리고 서술형식으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판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수요량의 변화가 돼 있죠. 그림에 보면은 중간에 그림 왼쪽에 수요량의 변화가 돼 있고 그 수요의 변화가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림이 하나밖에 안 그려졌지만은 더 그려드릴 겁니다. 두 개를 더 그려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29페이지에 29페이지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 소득 있죠? 소득 밑으로 소득 이유 동그라미 2번 이유를 잘라야 돼. 위에 이제 당해 제약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소득 밑으로 이유를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잘라가지고 이제 내용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이제 그 전설적으로 이제 중요하고 다음 단계 연결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테마인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된 모습과 나머지 요소가 수요량에 영향 줘서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차이를 논하는 과정 중에 오늘의 이제 2주차 때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조금만 주무셨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테마로 이렇게.